62년간 저는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고대 문자들 저는 인간 문명의 근원을 연구하는 언어학자였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여행이 내 30년 연구를 뒤집었습니다. 처음 본 그 문자는 기호 같았습니다. 둥글고 각진 어디에도 없던 질서와 구조. 그 이름은 한글이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 이 작은 나라의 문자가 디지털 시대 AI의 언어 모델을 바꾸고 있는가? 오늘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도 한글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에밀리아 로시, 62세 이탈리아 토스카나에 살고 있는 은퇴한 언어학 교수입니다. 30년 넘게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연구하며 문자의 역사를 추적했지만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여행은 딸 마리나의 초대로 시작됐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딸이 엄마, 한번 와보세요. 여기서 당신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반신반의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충격이 왔습니다. 모든 안내판이 최소 4가지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라틴 알파벳, 한자, 일본어 히라가나는 익숙했지만 한글은 처음 보는 기호 같았습니다. 둥글고 각진 형태가 어딘가 수학적이면서도 추상화된 그림 같았죠.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마리나가 웃으며 엄마 한글이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요라고 대답했어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죠. 그리스 알파벳이 최초의 체계적 문자야. 모든 서양 문자의 근간이 됐단다. 학자로서의 자존심이 튀어나왔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길, 지하철에 탑승했을 때 2번째 충격이 왔어요. 안내 시스템이 4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전환하며 안내했습니다. 이동하는 전광판에서 한글이 유려하게 흐르는 모습이 신기했죠. 마리나, 이 글자들은 어떻게 읽는 거니? 엄마, 한글은 배우기 쉬워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 완전히 논리적이거든요. 호텔에 도착해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간판들의 빼곡한 한글 문자들. 라틴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공간 구성이었죠. 마치 각각의 글자가 작은 컴퓨터 칩처럼 정보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라틴 문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30년간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글자는 글자일 뿐 문화적 역사와 깊이가 중요한 것이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밤하늘 아래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문자의 구조가 정보 전달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내일 딸이 일하는 연구실을 방문해보면 뭔가 달라질까요? 이 질문들과 함께 지구 반대편에서의 첫날이 저물어갔습니다. 아침 일찍 마리나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는 놀랍도록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습니다. 이곳에서 마리나의 지도교수인 정소의 박사를 만났어요. 에밀리아 교수님, 마침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리나가 교수님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소의 박사는 단정한 차림의 36세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정중하고 논리적이었지만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졌죠. 소의 박사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세종학당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하시면 분명 흥미로우실 겁니다.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세종학당에 도착하자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소의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죠.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자음 문자가 실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들여다보니 소의 박사가 미소 지으며 종이에 그림을 그려 보여줬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이라고 했죠. 그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발음기관을 시각화한 문자라니. 소의 박사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모음은 더 철학적이에요. 하늘, 땅의, 사람이의 철학적 원리를 담았죠. 이 3가지 기본 요소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며 점점 더 놀라움이 커졌어요. 한글 창제 당시의 문서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라
철저한 과학적 사고와 철학적 깊이를 담은 설계된 문자였던 거죠. 그런데 소혜 박사님,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가 왜 세계적으로 덜 알려졌을까요? 소혜 박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한글은 창제 후에도 오랫동안 민중의 문자로만 여겨졌어요. 양반들은 한자를 고집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한글 사용이 탄압받기도 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자가 단순한 기호체계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저항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를 연구하면서도 이런 측면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세종학당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연구해온 라틴 문자의 역사도 깊고 오래됐지만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은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15세기의 미래의 언어학자가 현대 언어학 이론을 알고 문자를 설계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발음기관의 형태를 시각화한 자음, 우주의 원리를 담은 모음.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언어 철학의 결정체였어요. 다음 날 소혜 박사는 저를 국립박물관의 특별전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글, 저항과 생존의 역사라는 전시였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흑백 사진들, 낡은 문서들, 그리고 금지된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일제강점기의 한글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소혜 박사가 물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 조선어학회 사건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소혜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1942년 한글 사전을 만들던 학자들이 대거 체포됐어요. 단지 한글 사전을 편찬했다는 이유만으로요. 많은 학자들이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문자가 이렇게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니. 벽에 걸린 사진 속 학자들의 얼굴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마치 고대 로마가 정복지의 문자를 금지했던 것과 비슷하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소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식민 지배자들은 언제나 언어부터 통제하려 하죠. 전시장 한쪽에는 비밀리에 만들어진 한글 교재와 암호 같은 한글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저항 운동가들이 한글로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한글이 암호처럼 사용됐군요. 네, 일본인들에게 한글은 해독하기 어려웠거든요. 구조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그 순간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소통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존엄과 저항의 상징, 민족 정신의 보루였던 겁니다. 전시장 끝부분에 이르자 해방 이후 한글이 부활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한글 간판을 걸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얼굴에 담긴 기쁨과 자부심이 선명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소혜 박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민족의 영혼을 담은 그릇이었군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언어학자로 살아왔지만 문자가 이런 엄청난 정서적, 역사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한 적은 없었어요. 이탈리아에서 라틴어는 오래된 문화유산이었지만 한국에서 한글은 여전히 살아있는 저항과 생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시의 네온사인들의 빛나는 한글 글자들이 이제는 그저 기호가 아닌 피와 눈물로 지켜낸 유산으로 보였습니다. 한글의 역사는 제게 문자학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문자의 가치는 단순히 그 역사의 길이나 미학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인간의 이야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물관 방문 이후 이틀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라틴 문자와 그리스 문자의 우수성을 연구했던 제게 한글은 새로운 도전장을 던진 셈이었죠. 감정적인 역사를 넘어서 이제는 언어학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마리나의 아파트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제안했어요. 딸아, 한글이 정말 디지털 시대의 효율적인 문자인지 실험해보고 싶은데. 마리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AI 실험을? 엄마는 항상 AI가 언어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항상 AI가 인간 언어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 견해를 바꿀 때가 온 것 같구나. 진정한 학자라면 자신의 가설이 틀렸을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지.
그날 오후 마리나는 저를 소혜 박사의 연구실로 데려갔습니다. 소혜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사실 저희 팀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구상 중이었어요. 다국어 처리에서 문자 체계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거죠. 연구실은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여러 언어의 코드가 흐르고 있었죠. 젊은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소혜 박사가 화이트보드에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AI 언어 모델에서 다양한 문자의 처리 속도, 정확도, 메모리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의미 해석에서 각 문자 체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측정해 볼 수 있죠.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30년 전 젊은 박사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학문적 호기심이 불타오르는 그 감각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라틴 문자, 그리스 문자, 아랍 문자, 한자, 그리고 한글. 각각의 특성을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소혜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한 비교를 위해 실험 설계가 중요해요. 그날 밤늦게까지 우리는 실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문자 체계의 디지털 표현 방식, 정보 밀도, 학습 난이도 등을 측정할 방법을 논의했죠. 특히 인공지능이 각 문자 체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평생 AI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제가 이제 AI를 도구로 사용해 문자의 효율성을 측정하려 한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자라면 도구에 대한 편견보다 진실을 향한 열망이 더 커야 했죠. 마리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변하셨네요. 이제 AI를 적으로 보지 않으시나 봐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지. 이제 나도 21세기 학자가 될 시간인가 보구나. 실험 첫째 날, 세종대학교 AI 실험실에 모였습니다. 소혜 박사와 그녀의 팀, 그리고 마리나까지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다양한 언어로 된 텍스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텍스트 인식 속도, 둘째, 의미 파악의 정확도, 셋째, 메모리 효율성입니다. 소혜 박사가 첫 번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영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글로 작성한 텍스트를 AI가 처리하는 속도를 측정했어요. 놀랍게도 한글이 영어 다음으로 빠른 처리 속도를 보였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글의 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소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음절 단위로 조합되는 특성이 있어요. 이런 구조적 특성이 컴퓨터 처리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각 언어로 된 복잡한 문장의 의미를 AI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테스트했어요. 이번에도 한글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모호한 표현에서 한글의 강점이 두드러지네요. 연구원 한 명이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음절 구조가 명확해서 동음이어 구분이 수월한 것 같습니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세 번째 실험에서 나왔어요. 대량의 텍스트를 처리할 때 메모리 사용량을 측정했는데 한글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소혜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글은 표현해야 할 소리당 필요한 정보량이 최적화되어 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마치 알고리즘처럼 작동하는 거죠. 그 말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알고리즘이다. 이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결과를 분석하며 깨달았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언어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 거였어요. 15세기에 이미 디지털 시대를 예견한 듯한 설계였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방식은 마치 현대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소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기본 요소들이 명확한 규칙에 따라 조합되어 무한한 표현을 만들어내죠.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놀라운 효율성을 보이는 문자였습니다. 연구실을 나오면서 소혜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아 교수님, 이 결과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 제안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평생 연구해온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어요. 라틴 문자의 전문가가 한글의 우수성을 발표한다면 그 파장이 어떨지 상상했습니다. 그래요, 해봅시다. 진실을 따라가는 것이 학자의 의무니까요. 파리 소르본 대학교 국제언어학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라는 주제로 열린 이 컨퍼런스에는 세계 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모였어요. 발표 전 백스테이지에서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평생의 연구 관점을 뒤집는 발표를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긴장하셨나요? 소혜 박사가 물었습니다. 그녀와 마리나가 함께 파리에 왔어요. 당연하죠. 30년간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강의해온 내가 이제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을 발표한다니.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당은 400명 가까운 학자들로 가득 찼어요. 첫 슬라이드를 띄우자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글 디지털 시대를 위해 설계된 문자라는 도발적인 제목이었으니까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려 합니다. 당당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30년간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연구해왔지만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은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현상입니다. 서울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AI 텍스트 처리 속도, 의미 이해, 정확도, 메모리 효율성 측면에서 한글이 보여준 우수성을 데이터로 설명했어요.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예상대로 반박이 쏟아졌어요. 프랑스의 저명한 언어학자 피에르 교수가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로시 교수님, 문자의 가치는 단순한 디지털 효율성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 깊이와 역사적 맥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피에르 교수님, 문화적 깊이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디지털 시대에서는 문자의 정보 전달 효율성이 새로운 가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적 가치와 기술적 적합성이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국의 옥스퍼드 언어학과 교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험 설계에 편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AI 알고리즘 자체가 특정 문자 체계에 최적화되었을 가능성은요? 이 질문에 소희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실험에서 다양한 AI 모델을 사용했고 문자 인식 알고리즘도 중립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결과는 일관되게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을 보여주었어요. 일본의 와세다 대학 교수가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자는 오랜 역사와 철학적 깊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처리 속도보다 정보의 밀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답변했어요. 물론 한자의 문화적 가치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 처리의 명확성과 효율성이 새로운 가치가 됩니다. 한글은 한자의 철학적 깊이와 알파벳의 효율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토론이 가열되는 순간 청중석 뒤쪽에서 한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형 AI 기업 대표였어요.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다국어 처리 효율성이 핵심 과제인데 로시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 주제로 더 깊은 협업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회의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학문적 토론이 실제 산업계의 관심을 끌었다는 사실이 모두를 놀라게 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언어 처리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다가왔어요. 논쟁은 여전했지만 한글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어요. 시니어 여성 학자로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리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선구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파리 심포지엄 이후 3개월, 미국 실리콘밸리의 초대를 받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AI 기업들이 공동 주최한 다음 세대 언어기술 컨퍼런스였어요. 이번에는 소혜 박사와 마리나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구팀 전체가 함께했습니다. 컨퍼런스 개막일, 저는 문자 체계의 디지털 효율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8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문자는 늘 기술과 함께 진화해왔습니다. 점토판, 파피루스, 종이,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환경으로요.
각 시대에 맞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다양한 문자 체계가, 그 다음에는 한글의 기본 구조가 나타났어요. 한글은 놀랍게도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디지털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더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혜 박사의 팀과 함께 개발한 다국어 AI 처리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시연했어요. 동일한 명령을 다양한 언어로 입력했을 때 한글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처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명령에서 한글의 우수성이 두드러졌어요. 문장 내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한글의 조사 체계가 AI에게 명확한 구조적 단서를 제공합니다. 소혜 박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청중 중에는 세계 각국의 기술 리더들과 언어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특히 중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음절 단위로 정보를 조직하는 한글의 방식이 왜 AI 처리에 유리한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국의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라는 기본 요소가 명확한 규칙에 따라 결합됩니다. 이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보 단위가 명확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기계 학습에 유리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실시간 번역 시스템을 시연할 때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글로 된 원문이 가장 정확하게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번역 정확도가 영어 원문보다 5% 이상 높았습니다. 이것은 한글의 구조적 명확성 때문입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관계가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AI가 문장 구조를 이해하기 쉬워요.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알고리즘의 시. 이 말을 설명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한글은 과학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논리적 구조를 가지면서도 아름다운 시각적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이탈리아에서 온 62세 언어학자가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마리나와 소혜 박사가 다가와 함께 인사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컨퍼런스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연구원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한글과 디지털 언어 처리에 관한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서였죠. 토스카나의 집을 정리하고 서울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세계인의 눈으로 본 한글의 가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죠. 촬영 장소는 경복궁 앞이었어요. 아침 일찍 경복궁에 도착했습니다. 가을의 청명한 하늘 아래 고궁의 웅장한 모습이 더욱 빛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글을 보았을 때의 낯설, 세종학당에서의 충격, 박물관에서 느낀 감동, 실험실에서의 발견,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의 발표까지. 카메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소혜 박사가 옆에서 응원의 미소를 보냈어요. 마리나는 촬영 현장 뒤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에밀리아 교수님, 한글에 대한 첫인상과 지금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PD가 말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평생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연구해온 이탈리아 언어학자입니다. 1년 전 딸의 초대로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한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첫 인상은 솔직히 이상한 기호들이었습니다.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알아가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소리와 우주의 원리를 담은 철학적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15세기에 만들어진 한글이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완벽하게, 아니 어쩌면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소혜 박사가 준비해온 붓과 한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몇 달간 연습한 한글을 써보기로 했어요.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언어와 기계의 언어 사이에 가장 완벽한 다리가 될 수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한지의 첫 글자를 썼습니다. 한글.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글자였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평생을 보낸 저에게 한글과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우연은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세계의 모든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미학적, 철학적 깊이를 연구했으면 합니다. 카메라가 꺼진 후 소혜 박사와 마리나가 다가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경복궁을 배경으로 셋이서 사진을 찍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세대, 다른 전공을 가진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준 것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경복궁 앞에서 문자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평생 연구해온 라틴 문자의 역사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이라는 경이로운 문자와 함께 새로운 사명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조용한 마을에서 시작된 제 인생이 한반도의 문자를 통해 미래를 이야기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그 여정은 이 작은 기호들 속에 담긴 위대한 철학을 만났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AI와 한글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인류 언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놀라운 이야기들 함께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언어 혁명, 그 중심에 한글이 있습니다.